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호랑이한테 물려갈 팔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무남동녀 외아들을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대여섯 살이 돼서 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보더니 이야, 그 녀석 참 잘생기기는 잘생겼다마는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급히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웬 대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 녀석 참 잘생기기는 잘생겼다마는 그러고는 혀를 차고 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얼른 쫓아나가서 스님을 붙잡았습니다. 아유, 대사님, 이 애한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잘생기기는 잘생겼다만 어떻다는 거지요? 그러자 스님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걔가 언젠가 호랑이한테 물려갈 팔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 털썩 주저앉으며 스님에게 매달렸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살릴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그 아이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허공을 바라보며 잠시 뭘 생각하다가 아들을 돌아보고서 물었습니다. 너 이 대사님 따라갈래? 그러니까 아이가 따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무작정 스님의 뒤를 따라 길을 나서게 되었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얻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냥질을 하면서 몇 년을 다녔던가 하루는 스님이 아이를 보고 전에 앉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나하고 자지 말고 법당 부처님 앞에서 자라. 그래서 아이가 부처님 앞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웬 사람들이 찾아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오늘 먹을 고기를 놓쳤다. 아이가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사람들이 뒤돌아 나가고 있는데 모두가 꽁무니에 얼룩얼룩한 꼬리를 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호랑이구나. 겨우 살았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자 스님은 다시 아이를 데리고 동냥을 다녔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다녔는지 어느 결에 아이는 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가 하나 더 늘어 셋이서 동냥을 다니게 되었지요. 어느 날 동냥차 한 커다란 집에 당도하자 스님이 두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서 쌀을 얻어오되 안에서 내주는 걸 절대 먹지 말아라. 둘이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서 안으로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주인 여자가 음식을 차려서 내주는데 밥과 반찬이 아주 푸짐한 게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총각 아이가 스님의 말을 생각하고서 가만히 밥상을 살펴보니 국 속에 사람 손가락 잘라진 토막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니 먹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는데 같이 간 아이는 음식을 먹을 양으로 밥상 앞에 다가섰지요. 총각 아이가 그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지만 아이는 모르는 척 무시하고서 밥을 국에 말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자 주인 여자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예쁜 딸이 셋 있는데 사윗감을 구하는 중이라오. 가지 말고 내 사위가 돼서 함께 살지 않겠수? 안 돼요. 우린 대사님 따라서 가야 합니다. 야, 가자.
총각이 이렇게 말하고 함께 간 아이를 끌었지만 아이는 갈 기미가 없었습니다. 난 안 가고 여기서 살련다. 너 혼자 가라. 끝내 나오지를 않으니 총각 아이는 할 수 없이 혼자서 스님한테로 돌아갔습니다. 저 아이는 국밥을 받아 먹더니 사이 노릇을 한다면 나오질 않습니다. 할 수 없지. 가자꾸나.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스님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런, 내가 그 집에 염주를 두고 왔구나. 어서 가서 찾아오너라. 아이가 옹기를 되집어서 아까 그 집을 찾아가니 어느새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웬 바위굴이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바위돌 위에서 염주를 찾아서 집어들고는 궁금증이 나서 굴 속을 살짝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커다란 호랑이 하나가 새끼 3마리와 함께 피를 뚝뚝 흘리면서 아이를 뜯어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총각 아이가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쳐서 스님한테 가니 스님이 물었지요. 그 아이는 어찌 됐더냐? 말도 마세요. 벌써 호랑이 밥이 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걔의 운명이야. 너 대신 간 셈이지. 그러자 총각 아이는 그만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때 스님이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이제 내 운명을 웬만큼 벗어난 듯하니 너의 길을 가거라.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어. 아닙니다. 전 평생 대사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야. 너의 길은 따로 있으니 그 길을 가야지. 내 너한테 전해줄 것이 있으니 받아라. 스님은 보찜 속에서 하얀 도복 두루마기와 이상하게 생긴 부채 하나를 꺼내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서 말을 탄 다음 부채살을 하나씩 펼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다. 접으면 반대로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 공중에 올라서 부채로 방향을 가리키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 자, 이제 나는 떠난다.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사님! 대사님! 총각 아이가 놀라서 불렀지만 스님의 종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스님을 따라다니다가 혼자서 길을 가자니 총각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5살 먹어 떠난 집을 찾아가자니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냥 이쪽이려니 싶은 방향을 잡아서 얻어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면서 허위허위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배고프고 지쳐서 더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부잣집에 동냥을 갔더니 주인이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생긴 걸 보니 빌어먹을 위인이 아닌데 웬일일꼬? 그렇게 동냥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머물러서 머슴을 살면 어떻겠나? 그러자 총각 아이는 당장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지덕지에서 덥석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 집에는 아직 혼인을 치르지 않은 딸이 3 있었습니다. 새로 머슴이 들어오자 위에 2 딸은 아주 놀림감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지가 머슴이 됐으니 출세했네. 어디
이것 좀 빨아볼래? 그러면서 고무신을 벗어 신바닥으로 아이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아이가 신을 받아 들라치면 두 처녀는 큰 소리로 깔깔거리면서 이 신바다가 신바다가 하고 놀렸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 그 아이의 이름이 신바다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달랐습니다. 신바다기를 불쌍히 여겨서 밥도 갖다 주고 얼굴도 씻겨주고 머리도 빗겨주었지요. 겉모습은 영락없는 거지였지만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나서 보면 천하에 없는 미남이었습니다. 어찌나 잘생겼던지 셋째 딸은 머리를 빗겨주었다가도 언니들 눈에 뜰세라 일부러 머리를 휘저어 헝클어뜨려 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는 친척집에 큰 잔치가 있어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잔치를 얻어먹으러 가게 되었지요. 다들 가고 신바닥이만 혼자 남아서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깔깔거리면서 신바닥이를 놀려댔지요. 너도 가고 싶니? 내 목까지 많이 먹어줄게. 막내딸이 제일 늦게 떠나면서 따로 신바닥이에게 말했습니다. 신바닥아, 이렇게 혼자서 집을 봐서 어쩌니? 함께 가면 좋을 텐데. 길을 나서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를 다 떠난 보낸 뒤 신바닥이가 혼자 남아서 가만히 무엇을 궁리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대사님이 주신 걸 한번 써봐야겠다. 신바닥이는 깨끗이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더니만 짐 속에서 도포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마구간에 묶여있는 흰 말을 끌어내 등에 올라탔습니다. 품에서 부채를 꺼내어 한 살 한 살 펼치니 말을 탄 채로 몸이 공중으로 쑥쑥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살을 다 펼치니 아주 까마득하게 올라와서 마을에 있는 집들이 보일락 말락 했습니다. 신바닥이는 부채로 이웃마을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웃마을 잔치집 위에 다다른 신바닥이는 부채를 한 살 한 살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말이 아래로 쑥쑥 내려갔지요. 잔치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는 야단법석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것 봐요. 하늘에서 성관님이 내려오셔요. 신바닥이가 유유히 땅에 내려서자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투어 절을 하면서 좋은 음식을 바쳤습니다. 신바닥이는 아주 태연하게 음식을 받아서 먹었지요. 누구라도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관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주인집 막내딸이 그의 모습을 보고서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입니다. 막내딸은 살짝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낸 다음 성관 옆을 지나쳐 가는 척 하면서 목덜미에 점을 찍어 두었습니다. 신바닥이 다시 공중에 날아올라 미리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자니 주인집 식구들이 들어와 한바탕 소란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신바닥아, 오늘 우리는 성관님을 봤단다. 그래, 얼마나 멋졌는지. 내가 그걸 봤으면 기절했을걸. 그러나 셋째 딸은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니 밤이 되자 행랑채로 살짝 신바닥이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그 성관님 맞지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랍니까? 어디? 한번 보자고요. 셋째 딸이 뒤를 돌아 신바닥의 목덜미를 살피니
자기가 찍어 놓은 붉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할래요? 그러면서 싱글벙글 웃으니 신바닥이도 멋쩍은 듯 싱긋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둘이 평생 함께 살아요. 그때 주인집의 큰딸 작은딸이 이상한 눈치를 채고서 엿보러 왔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안으로 펄쩍 뛰어들어가 야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일 났어요. 막내년이 신바닥이랑 연애한답니다.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요. 깜짝 놀란 부모가 두 딸을 따라가서 행랑을 엿보니 아니나 다를까 막내딸과 신바닥이가 손을 맞잡고서 소곤소곤 하다가 깔깔 웃다가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망했네. 이를 어쩌나. 그러자 큰딸이 말했습니다. 그냥 싹 불질러버리면 그만이죠 뭐.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어. 그들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행랑채에 불을 지르니 신바닥이와 막내딸은 방 안에서 꼼짝없이 타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신바닥이 가방 한쪽에 있던 호미를 집어 들더니 방바닥을 파서 구들장을 걷어냈습니다. 신바닥이는 막내딸을 이끌고 방 고래를 통해 아궁이로 나온 다음 들고 나온 도폭 두루마기를 얼른 걸쳐 입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막내딸을 앞에 앉힌 신바닥이는 부채살을 펼쳐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지요. 장인 장모님, 저는 갑니다. 뒤에 다시 올게요. 집안 식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하늘나라 성관 아닌가? 신바닥이야. 신바닥이가 성관이었어?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아차린 두 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저 멋진 성관님을 놓치다니. 아이, 분해. 아이, 분해. 딸들은 성관을 쫓아가 보겠다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가느라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큰딸은 다리가 뚝 꺾어지고 둘째 딸은 팔이 똑 부러지고 말았지요. 신바닥이는 막내딸과 함께 말을 타고 공중에 올라 제 고향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낯익은 곳이 있어서 보니까 바로 자기의 고향 마을이었지요. 땅으로 내려와서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가니 어느새 잔뜩 늙어버린 아버지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지으며 탄식을 했습니다. 아이고, 누구는 장가를 들어서 부부가 저리 다정이도 집을 찾아가건만 우리 아이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딜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고. 그때 신바닥이가 말에서 내려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자 두 노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누구신들 우릴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거요? 접니다. 전에 대사님을 따라갔던 아들이 이제서야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어머니가 와락 달려들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왔어. 그렇게 해서 신바닥이와 막내딸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임금이 된 새새비. 옛날 어느 고을에 새를 잡아서 먹고 사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도 집도 없이 오로지 새총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장기와 까투리,
참새, 메추라기 같은 새들을 잡아서 모닥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총각을 새새비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새새비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새총을 들고 새를 잡으러 다니고 있었지요. 마침 어느 집 울 안에 배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새비는 새총을 당겨서 참새를 명중시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담장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담장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새새비는 새를 가지고 오려고 담장을 타 넘었습니다. 담에서 훌쩍 뛰어내려 참새를 주운 다음 주변을 살펴보니 웬 처녀 하나가 배를 짜다 말고 깜짝 놀라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석자 새치나 되는 거무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린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새새비는 처녀가 있거나 말거나 모르는 척 마당 한 구석에 타닥타닥 모닥불을 피우더니 참새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크게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진 채 총각이 얼른 나가 주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새새비는 만사태평으로 고기를 굽는데 열중이었습니다. 새가 다 구워지자 새새비는 고기를 두 쪽으로 가르더니 절반을 처녀한테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좀 먹어보아요. 처녀가 당황해서 가만히 있자 새새비가 또 권했습니다. 먹어보아요. 맛있어요. 그때 처녀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빨리 고기를 받아야 총각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새새비가 권하는 고기를 받아서 입에 넣었지요. 냄새만 고소한 줄 알았더니 맛은 더 좋았습니다. 처녀가 고기를 먹자 새새비는 미소를 짓고는 담을 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새새비는 다시 그 집에 와서 배나무에 앉은 새를 쏘아 맞췄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새가 떨어지자 담을 넘어서 들어왔지요. 그리고 배짜는 처녀가 보는 앞에서 다시 새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이번에도 새새비가 권하는 고기를 사양하지 못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처녀는 새새비가 구워주는 새 고기를 받아서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배를 다 짜도록 새새비가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처녀는 돌멩이를 집어서 배나무에 앉은 새를 향해 던져보았지요. 하지만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쇠고기값 받으러 왔습니다. 뒤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새새비가 서 있었지요. 처녀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쇠고기값을 주셔야지요. 저는 가진 게 없는걸요? 처녀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하자 새새비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랑 함께 가서 살아요. 내가 매일 맛있는 쇠고기를 구워줄 테니까요. 새새비가 처녀의 손을 잡아 끌자 처녀는 마지못한 듯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새비는 몸에 힘이 솟아나서 처녀를 업고 담을 뛰어넘었지요. 그리고 처녀와 함께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 외딴 마을에 빈 오두막집에 자리를 잡고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새새비는 예쁜 각시 옆에 있는 게 좋아서 좀처럼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각시하고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보다 못한 각시가
나가서 일을 하셔야지요. 각시 보고 싶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각 씨는 둘둘 말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요. 저를 보고 싶으면 이걸 보세요. 종이에는 각 씨의 모습이 똑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새세비는 그 그림을 펼쳐보고는 만면의 웃음을 지으며 새를 잡으러 나섰지요. 길을 가는데 그림 한 번 보고 한 걸음 가고 또 한 번 보고 한 걸음을 갔다 나무를 하면서도 그림 한 번 보고 한 가지 꺾고 또 한 번 보고 한 가지 꺾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새세비가 일을 하다 말고 그림을 꺼내서 살펴보는데 갑자기 휘잉 하고 바람이 불더니 그림을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림은 펄펄 큰 길까지 날아가 길을 가던 신하 일행 앞에 떨어졌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고 새 왕비를 찾으러 나선 신하였습니다. 신하가 그림을 받아서 펼쳐보고서 무릎을 치면서 소리쳤지요. 임금님이 머리카락이 석자 세치되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오라 하셨는데 이제야 찾았구나. 신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근방 마을을 다 뒤져서 막 우물에서 물을 깃던 새세비 각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각시를 가마에 태우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지요. 산에서 급히 뛰어내려온 새세비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쫓아갔으나 이미 한 발 늦은 뒤였습니다. 색시야! 색시야! 그때 각시가 가마에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새 잡아서 3년, 공부해서 3년, 뜀뛰어서 3년, 9년을 공부해서 찾아오세요. 그 말을 남긴 채 새세비 각시는 속절없이 붙잡혀 갔습니다. 새세비 각시를 본 임금은 자신이 원하던 짝을 만났다면서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임금은 새세비 각시를 당장 왕비로 삼으려 하였지요. 저는 임자가 있던 사람입니다. 9년이 지나면 몰라도 그 전에는 임금님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9년이 지나면 대왕님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새세비 각시가 자르듯이 단호하게 말하자 임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9년이 어서 가기만을 학수고대했지요. 어느덧 세월이 물처럼 흘러 9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임금은 새세비 각시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각시가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궁궐 문을 열고 크게 한번 거지 잔치를 열어주세요. 그러자 임금이 웃으며 말했지요. 그거야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임금은 성대하게 거지 잔치를 베푼다는 사실을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라 안의 거지들이 궁궐로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그 속에는 새 잡아서 3년, 공부해서 3년, 뜀뛰어서 3년, 9년을 공부한 새세비도 끼어 있었습니다. 새세비는 새털을 이어 엮은 장옷을 입은 채 궁궐로 들어섰지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옷을 차려입은 새세비는 궁궐문을 들어오면서 춤을 추듯이 훌쩍훌쩍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임금 옆에 앉아있던 각시가 새세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손을 입에 올리고 깔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궁궐에서 9년을 지내도록 각시가 웃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저 옷을 입고 춤을 추면
각시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임금은 단 아래로 내려가서 제 옷을 벗어 새세비에게 주고는 새세비의 새털 옷을 빼앗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더러 보라는 듯이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그때 여자가 새세비를 바라보며 말을 던졌습니다. 세바 세바 새세바 새 잡아 3년 공부해서 3년 뜀뛰어서 3년 9년 동안 무엇을 했나. 그 말을 듣자 새세비는 퍼뜩 깨닫고는 임금의 옷을 입은 채로 번개처럼 용상으로 펄쩍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용상에 앉아 호령을 했지요. 거지를 물리쳐라. 그러자 군사들이 달려들어 새털 옷을 입은 임금을 궁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임금이 뭐라고 소리를 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용상에 올라앉은 새세비는 나라의 왕이 되고 각시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새세비는 나라를 잘 다스리며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땅속 나라 도적. 옛날 세상에 아귀 귀신이라는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도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세상에 나타나면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사람들을 여러 명씩 잡아서 사라지니 세상 사람이 온통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 귀신이 다시 세상에 나타났는데 겁도 없이 임금님이 사는 대궐로 질풍처럼 쳐들어가 장수와 군주를 무수히 죽이고서 귀한 보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게다가 임금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공주를 훌쩍 안아들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주를 잃은 임금은 큰 시름에 잠기고 말았지요. 때마침 나라에 큰 시험이 있어 전국에서 무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적에게 공주를 빼앗긴 마당에 시험이 제대로 치러질 리가 없었지요. 임금은 무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귀 귀신에게 잡혀간 내 사랑하는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금 벼슬을 주겠노라. 누가 해보겠느냐? 아귀 귀신이라는 말에 다들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데 한 젊은 무사가 나섰습니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구해 오겠습니다. 궁중의 무장 3명만 딸려 보내주십시오. 임금은 기뻐하며 궁중에서 제일 가는 무장을 셋 골라서 젊은 무사를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무사는 큰 절을 올린 다음 궁중의 무장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무사는 큰 절을 올린 다음 궁중의 무장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4사람은 도적의 집을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녔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무사는 다리가 부러진 채 땅에 떨어져 있는 까치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독수리에게 집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은 까치였지요. 무사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까치 다리의 상처를 살펴보고 명태 껍질로 감싸 주었습니다. 덕분에 까치는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사의 꿈에 낮에 보았던 까치가 나타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귀 귀신의 집을 찾으시겠지요? 여기서 동쪽으로 30리 밖에 가면 산이 있고 그 산에 이상하게 생긴 검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을 잘 살피면 하얀 조개 껍데기가 있을 겁니다. 조개 껍데기를 드러내면 작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
그 구멍이 도적의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랍니다. 잠에서 깬 무사는 날이 밝자 궁중무장을 이끌고 까치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커다란 검은 바위가 있고 그 밑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 구석에 하얀 조개 껍데기가 있었지요. 그 조개 껍데기를 들고 보니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무사가 그 구멍을 파헤치니 구멍이 점점 커져서 사람이 들어갈 만큼 되었지요. 그 구멍 속은 얼마나 깊은지 어두컴컴하여 그냥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무사는 무장들과 함께 칡과 풀을 엮어서 기다란 줄을 만든 다음 그 줄을 구멍 속으로 누려뜨렸습니다. 자, 차례로 밑으로 내려갑시다. 위험을 느끼거든 줄을 흔드시오. 그러면 위에서 끌어올려 주리다. 공중에 무장한 사람이 먼저 줄을 잡고 굴 속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귀 귀신을 만날 생각을 하자 덜컥 겁이 나서 몇 걸음 내려가지 못하고 줄을 흔들었습니다. 둘째 무장은 반 정도까지 내려갔으나 역시 무서운 생각에 줄을 흔들고서 땅 위로 올라왔지요. 세 번째로 나선 사람은 궁중에서 제일 간다는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거의 닿을 만큼까지 내려갔지만 귀기 서린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자 전날 궁궐에서 보았던 아귀 귀신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떠올라서 줄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젊은 무사는 할 수 없이 혼자서 땅속으로 내려갔지요. 그는 세 사람의 무장에게 밖에서 기다리다가 신호를 보내면 끌어올리라는 말을 남긴 채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등골 오싹한 찬바람이 스쳤으나 무사는 꿋꿋하게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줄을 놓고서 어둠을 헤치고 걸어가다 보니 갑자기 눈앞이 훤히 트이며 별세개가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귀화집이 질비했지요. 무사는 마을 복판에 있는 가장 크고 훌륭하게 생긴 집이 아귀 귀신의 집임을 직감하고 은밀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집 밖 우물가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사는 그 버드나무 위에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폈지요. 버드나무 위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웬 아리따운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여인이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동이에 붓는 순간 무사는 버들잎을 한 줌 훑어서 동이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람도 몹시 부네. 그러면서 여인은 다시 물을 길어서 부었지요. 무사는 다시 또 버들잎을 훑어서 뿌렸습니다. 그러기를 3번이나 하자 이상한걸? 지금은 바람도 안 부는데? 하면서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쳐다보았지요. 거기에는 뜻밖에도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상에 사는 사람 같은데 이 험한 데를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러자 무사는 자초지종을 간단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막내 공주를 구하러 이렇게 내려온 것이랍니다. 그러자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바로 나라의 공주랍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 무서운 아기 귀신을 어떻게 당해내시려고요? 일단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공주는 젊은 무사를 치마폭에 숨겨서 아귀 귀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무사를 집 구석에 있는 헛간으로 이끌고 가다니
한 옆에 놓인 커다란 쇳덩어리를 가리켰습니다. 어디 얼마나 힘이 센지 저걸 한번 들어보세요. 무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겨우 쇳덩어리를 들어 올리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힘을 더 길러야 해요. 공주는 무사를 헛간 속에 숨겨놓고 날마다 먹을 것을 날라다 주며 물 한 병씩을 떠다 주었습니다. 이건 아귀 귀신이 먹는 장군수랍니다. 이걸 먹으면 힘이 날 거예요. 무사가 그 물을 먹자 정말 점점 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며칠 만에 무사는 쇳덩어리를 공기 놀리듯 다룰 정도로 힘이 세졌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곧 아기 귀신이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제가 술을 먹여 잠들게 할 테니 신호를 보내면 나와서 처치하세요. 그때 갑자기 천둥치듯 쿵쿵 소리가 나면서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귀 귀신이 옵니다. 어서 몸을 숨기세요. 공주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아귀 귀신을 맞이했습니다. 아귀 귀신은 집에 들어오더니 납작한 코를 벌름거리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걸. 그럴 리가 있습니까? 피곤하셔서 그러겠지요.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공주가 고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면서 분길 같은 손으로 도적의 손을 잡아서 이끄니 도적은 기분이 좋아져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푸짐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감을 위해서 술상을 보았습니다. 저의 정성이니 많이 드세요. 그러자 도적이 화등장 같은 눈을 껌뻑이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웬일이란? 이제 내 말을 듣기로 했단 말이냐? 안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대감님을 모시고 살 수밖에요. 자, 한 잔 드세요. 진작에 그럴 일이지. 도적은 흉악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면서 공주가 권하는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대감님,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말해 주실 거죠? 말해주고 말고. 대감님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시니 혹시라도 누구한테 지거나 죽는 일은 없겠죠? 정말 아무 약점도 없으신 거죠? 그러자 술기운에 경계심이 풀린 도적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자가 있겠느냐? 내 왼쪽 옆구리에 비늘이 있는데 그걸 떼어내면 나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 하지만 이 세상에 그걸 떼어낼 수 있는 놈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공주가 재차 권하는 독한 술을 거듭 들이킨 도적은 술에 취해 눈을 둥그렇게 뜬 채로 골아떨어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얼른 헛간에 숨어 있던 무사를 불러들였지요. 저기 벽에 걸어놓은 칼이 천하의 보검입니다. 어서 저 칼을 들어 도적의 왼쪽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떼어내세요. 그 보검은 보통 사람은 까딱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장군술을 먹고 힘을 기른 덕에 무사는 그 칼을 번쩍 들 수 있었습니다. 무사가 칼을 들자 칼이 쟁쟁 울기 시작했지요. 그 서슬에 도적이 뒤척였습니다. 어서요. 무사는 얼른 칼을 들어 도적의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잘라냈습니다. 그러자 도적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지요. 무사는 번개처럼 칼을 휘둘러 아귀 귀신의 목을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에 맞아서 떨어진 머리가 펄쩍펄쩍 뛰어 천장에 닿더니 다시 아귀 귀신의 몸뚱이로 가서 척 붙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무사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칼을 휘둘러 아귀 귀신의 목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머리는 껑충 뛰어서 제자리에 달라붙었습니다. 무사는 그만 혼이 빠질 지경이 되고 말았지요. 어서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공주의 말에 정신을 차린 무사는 힘을 다 쏟아서 다시 한번 힘차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댕강 떨어진 도적의 머리가 다시 몸에 붙으려고 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공주가 어디서 났는지 매운 재를 한 움큼 쥐고 있다가 도적의 목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도적의 머리는 목에 달라붙지 않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요. 도적의 몸뚱이도 고목이 넘어가듯 털썩 거꾸러졌습니다. 아귀 귀신의 최후였습니다. 무사는 아귀 귀신의 집을 뒤져 세상에서 빼앗아온 금은 보화들을 찾아가지고 공주를 이끌고서 땅속 나라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귀 귀신의 부하들이 덤벼들었지만 한 명도 남김없이 무사의 칼날에 쓰러졌지요. 세상으로 나가는 입구에 이른 무사는 칡으로 엮은 줄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무장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포기를 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줄이 흔들리자 그들은 얼른 힘을 합쳐 줄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자 줄에 갖가지 금은 보화가 매달려 올라왔습니다. 다시 줄을 내려보내니 이번에는 예쁜 여인이 이끌려 올라왔습니다. 궁중에서 모시던 공주였습니다. 자, 어서 줄을 내려 무사님을 끌어올리세요. 그렇지만 무장들은 잠깐 무엇을 의논한 듯 하더니 줄 대신 옆에 놓여있던 커다란 돌을 구멍 속으로 굴려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땅속에서 으악 하는 비명이 났습니다. 무장들은 얼른 땅속 나라 입구를 막아놓고는 양옆에서 공주를 붙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셋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무장이 공주를 협박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말하면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우리 손에 죽고 말 것이요. 궁궐에 우릴 당할 자가 없다는 걸 명심하시오. 공주는 아귀 귀신의 손에서 벗어나자마자 이렇게 또 다른 도적의 손에 이끌려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명의 무장이 공주를 데리고 궁궐에 이르자 임금은 하늘로 올라갈 듯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주님을 구하고 금은 보화를 되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젊은 무사는 그만 아귀 귀신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어. 과연 이 나라의 최고 무장이라 할 만하오. 내 그대들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이 금은 보화를 모두 다 상으로 내리리다. 이제 그대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 테니 마음껏 즐기도록 하오. 그렇게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무렵 젊은 무사는 땅속 나라를 방황하는 중이었습니다. 줄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바윗돌이 굴러 내려왔을 때 무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번개처럼 몸을 빼어 아슬아슬하게 바윗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입구가 까마득히 높고 보니 날개가 있어 날아가기 전에는
나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무사가 그 언저리를 방황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전날 다리를 고쳐주었던 까치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무사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도적이 타고 다니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퍼뜩 정신이 든 무사는 아귀 귀신의 집으로 달려가 훌쩍 말에 올라탔습니다. 말이 몸을 흔들며 반항을 했지만 무사가 고삐를 휙 낚아채자 거역하지 못하고 뜻에 따랐습니다. 무사가 엉덩이를 때리자 말이 펄쩍 날아오르는데 빠르기가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무사는 말을 몰고 땅속 나라 입구로 다가와 위로 솟아올랐지요. 그 칼을 휘둘러 무장들이 막아놓은 것을 헤쳐버리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사를 지상에 내려놓은 말은 한번 크게 울음을 울더니 스스로 검은 바위에 몸을 부딪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사는 말을 묻어준 다음 급히 궁궐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 궁궐에 도착해 보니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참이었지요. 3명의 무장이 한껏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고 임금과 신하들은 그 말에 무릎을 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사가 임금 앞으로 나아가 소리쳤습니다. 마마, 소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저 간악한 장수들을 벌주소서. 그 모습을 본 공주가 반색을 하면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 사람이 저를 구해준 분입니다. 저분의 공을 저 세 장수가 가로채려 했어요. 그러자 3명의 무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뽑아 들고 무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사의 상대가 될 수 없었지요. 무사가 부검을 휘두르자 모두 단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사와 공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임금은 크게 기뻐하면서 무사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막내 공주와 짝지어 주었습니다. 무사는 아름다운 공주와 함께 아들, 딸 많이 낳고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무지개 다리. 외금강 선화구역의 발현동 골짜기를 씻으며 흘러내리는 개울에는 무지개처럼 생긴 큰 돌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 개울 건너편으로 가면 먼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발현사라는 절터가 남아 있습니다. 멀고도 먼 옛날 외금강 발현사에 욕심 많은 늙은 중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은 불공하러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주머니 돈을 동전 한 입까지 박박 털어낼 뿐 아니라 불공을 들인 뒤에 남아 돌아가는 쉰 음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기를 싫어하는 지독한 욕심쟁이였지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의 할아버지 한 분이 하루는 그 중을 찾아왔습니다. 발현사 마당에 들어서니 중은 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에게 정심 요기 좀 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중은 눈을 부릅뜨며 이거 웬 거지가 와서 재수없게 구는 거야. 요새는 불공하러 오는 사람도 없어서 나도 사흘째나 요 모양 요 꼴로 쫄쫄 굶고 있단 말입니다. 하며 매몰차게 쏘아 붙였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군. 할아버지는 괘씸한 마음을 억지로 참으며 중이 들으라는 듯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이 부자가 될 묘책을 알아가지고 왔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심하군요. 할아버지는 돌아서서
시적시적 걸어 나갔습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중은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면서 허겁지겁 할아버지를 쫓았습니다. 중은 자기가 사람을 잘못 보고 큰 실수를 했으니 제발 용서를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그러고는 할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한 상 잘 차려 대접한 중은 할아버지한테 부자가 될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지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할아버지는 중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절간 앞에 흐르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솟아있는 자그만한 산 2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개울 건너편 산은 고양이가 쌀 낯가리를 지키는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절이 있는 개울 이쪽 산은 쥐가 나라를 훔쳐먹는 모양을 하고 있소이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두 산을 찬찬히 뜯어보니 과연 그 말이 옳은 듯도 싶었습니다. 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할아버지는 쥐가 스님의 절간 나라를 자꾸만 훔쳐먹기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못 되었다며 이제라도 부자가 되려면 개울 저쪽에 있는 고양이를 이쪽으로 건너오게 해서 쥐를 잡아먹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은 손뼉을 딱 마주치면서 과연 맞는 말이라며 감탄을 했지요. 중은 할아버지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건너와 쥐를 잡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개울이 가로막혀 고양이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으니 다리를 하나 놓아 주어야 할 것 같소이다. 그런데 그 다리는 금강산에 있는 가장 좋은 돌을 다듬어서 꼭 무지개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묘책을 알게 된 중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간 뒤 중은 이름 있는 석공들과 함께 힘께나 쓰는 인부들을 모아 다리 공사를 벌였습니다. 오로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종은 품삯이 많이 드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놓는 일에 나온 이 근방의 농부들은 몹시 신이 나서 일손을 다그쳤지요. 그들은 발연사 계곡의 개울에 다리가 없어 장마 때면 나들이 한번 떠나려고 해도 몇십 리 길을 애돌아가야 했으며 농사일에까지 큰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다리를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몹시 간절하던 농부들이었으니 신이 날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중은 재산이 다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행운을 위해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귀중품까지 모두 팔아가며 다리 공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공을 들여 마침내 화려한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리를 다 놓은 중은 그날부터 밤마다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꾸며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 돈이 마구마구 불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다리를 놓은 뒤부터는 불공 들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당장 망할 지경에 빠지고 말았지요. 뒤늦게야 할아버지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중은 화가 치밀어 다리를 헐어내려고 무지개 다리에 뛰어 올라가 커다란 망치를 휘둘러 댔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운이 모두 빠져 겨우 한 부분만 조금 헐어냈을 뿐이었지요. 게다가 허리까지 다쳐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알거지가 된 중은 무지개의 다리를 보기만 해도 부하가 치밀어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화병에 질랄병까지 겹친 욕심쟁이 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컴컴한 절강 구석에 틀어박혀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부근 마을의 농부들은 무지개의 다리를 마음 놓고 건너다니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답니다.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낸 중의 돈을 되찾아서 놓은 다리이니 바로 우리들의 다리지. 그렇고 말고요. 놓기는 우리들 힘으로 놓았으니 우리 다리고 말고요. 농부들은 무지개의 다리를 구경하려고 찾아오는 숱한 사람들에게 욕심쟁이 중을 골려준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곤 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